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화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강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이엑스의 기초과학 대중간염 일환으로 여러분과 함께 저의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강연의 제목은요, 3차원으로 보는 생명의 신비 단백질 구조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는 이 자리에 화학과의 이제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화학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게 되나요? 화학의 그런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도 화학이 분자의 과학이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자의 종류는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을 잘 타게 만드는 수소 혹은 천연가스에서부터 우리가 매일 마셔야 하는 물, 또 넓은 의미에서 철과 같은 금속고체, 또 저희가 머리가 아플 때 먹는 타이레놀,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분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플라스틱, 그리고 또 저희 세포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단백질과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는 핵산까지도 모두 분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단백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백질 하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단백질하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백질은 3대 영양소 중 하나이고 저희가 열심히 운동을 할 때 근육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생각할 때 단백질은 조금 다릅니다. 단백질은 세포 안에 있는 분자죠. 그래서 우리 세포는 이렇게 DNA라는 분자 속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 정보는 트랜스크립션,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RNA로 그 유전 정보가 이동을 하게 되고 이 RNA는 그 이후에 이렇게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 이 생명이라는 또 세포라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존재의 형성과 유지의 비밀을 해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항상 물체를 보게 되는데요. 이 물체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는 이 빛의 가시광선의 파장의 길이는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이때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0미터로 우리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 정도의 사이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의 크기는 가시광선 파장의 길이보다도 훨씬 작은 1에서 100나노미터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이 단백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단백질을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생화학자들이 특히 사용하는 3가지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많이 찍는 MRI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는 핵자기 공명 분광학, 그리고 엑스레이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서 단백질 결정에 쪼여서 그 단백질의 구조를 관찰하는 엑스레이 결정학, 그리고 시료를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전자빔을 쪼여서 관찰하는 초저온 전자현미경이 그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이 핵자기 공명 분광학의 장비, 그리고 엑스레이 광원을 만드는 입자가속기, 그리고 초저온 전자현미경 장비입니다. 이 중에 엑스레이 결정학이 이제까지 제일 많은 단백질의 구조를 관찰하는 데 사용한 기법입니다. 엑스레이 결정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백질을 잘 만든 다음에 이 단백질을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예쁜 단백질 결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눈에는 투명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 단백질 결정 안에는 이렇게 여러 단백질들이 3차원 구조로 일정하게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결정을 아까 보신 것과 같은 입자가속기에 가져가서 거기서 굉장히 강한 엑스레이로 쪼여주게 되면은 이런 엑스레이 회절 무늬가 관찰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컴퓨터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은 전자밀도 지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밀도 지도 안에 이런 아미노산들을 잘 배열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단백질 구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단백질 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구조였는데요. 이 구조를 본 1953년 이후 지금까지 약 16만여 개의 단백질 구조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 결정학의 단점은 결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금 결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가 있지만 이 단백질 결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첫 헤모글로빈 구조를 푸는데 8년이 걸렸고요. 지금까지도 이런 단백질의 구조를 처음으로 구할 때는 보통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엑스레이 결정 구조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는 구조는 제일 오래된 단백질 구조인 헤모글로빈입니다. 이 그림은 처음으로 이 구조를 보고한 논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예전 논문에서는 지금처럼 컴퓨터로 예쁘게 그림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과 나무와 철사를 이용해서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 만들어진 구조를 사진으로 예쁘게 찍어서 논문에 이렇게 실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인터넷에 있는 단백질 결정 구조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본 제일 큰 단백질 구조는요. 파니쿰 모자익 바이러스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이 단백질은 약 10메가달톤 정도 사이즈인데요. 이 헤모글로빈이 약 150개 정도 모여있는 그런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 동안에는 이 엑스레이 결정학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약 3년 정도 열심히 노력해서 풀었던 단백질이 바로 이 톨 유사 수용체 2번과 6번의 복합체입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선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복합체로서 이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몸의 선천성 면역이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조금이나마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백질을 볼 수 있는 기법으로는 초저온 전자현미경 크라이오-EM이 있습니다. 초저온 전자현미경은 최근에 새롭게 부상된 구조생화학계의 다크호스인데요. 초저온 전자현미경은 이렇게 초저온과 전자현미경의 복합어입니다. 먼저 전자현미경은 1930년대 초에 시작이 됐고요. 이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높은 속도로 가속이 되게 되면 파동의 형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속된 전자는 2피코미터 정도의 파장까지 갈릴 수 있게 되고요. 이 파장의 성질을 통해서 광원으로 활용돼서 아주 작은 물체도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생체 분자는 이 전자의 빔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광원과 다르게 이 전자빔은 질량도 가지고 있고 또 전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과 핵산 안에 있는 화학결합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가지는 것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이 시료들을 굉장히 낮은 온도로 내려서 전자빔을 주사를 하게 되면은 시료가 훨씬 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단백질들을 얼릴 때는 많이 쓰는 액체 질소가 아니라 액체 에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액체 질소에서 시료를 얼리면 그 안에 있는 물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결정화가 된 물은 전자현미경으로 찍으면 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단백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액체 에탄을 사용해서 시료를 얼리게 되면 빠르게 얼기 때문에 물이 결정 구조를 이루기 전에 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린 물은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을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저온 전자현미경은 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된 기법이죠. 하지만 이 방법이 다크호스가 된 이유는 2014년 즈음에 이 초저온 전자현미경의 디텍터가 굉장히 좋게 발달이 되어서 이제는 단백질 구조를 아주 높은 고해상도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분해능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단백질
결정을 만들지 못해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단백질의 구조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었고, 이 공로로 2017년에 이 초전 전자현미경을 개발하시고 발전시키신 세 분의 과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전 전자현미경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될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깨끗하게 정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들은 수용액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단백질들을 찍으려면 단백질을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에탄 속에 얼려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이렇게 3mm 정도의 작은 그리드에 단백질 시료를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기계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 기계 안은 일정 습도와 온도를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백질 시료를 양쪽에 거름 종이로 살짝 건드려서 많은 시료를 거의 제거하고, 하지만 이 그리드 안에 있는 구멍에 얇은 단백질 막이 생기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액체 에탄에다가 담궈서 얼립니다. 이때 투명한 이제 얼음이 생성이 되면서 단백질들이 이렇게 멈춘 채로 갇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드를 이제는 전자현미경 안으로 이제 녹지 않게 조심히 액체 질소 안에 담궈서 이동시켜서 전자빔을 주사해서 이미지를 찍게 됩니다. 이 안에 지금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리드 안에는 여러 방향으로 멈춰져 있는 단백질 분자들이 있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전자빔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꼭 이 단백질의 그림자처럼 여러 모양으로 이 이미지가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전자현미경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3차원 구조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단백질 하나하나를 다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찍어서 일정 사이즈로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들은 굉장히 배경이 이제 깨끗하지 않은 단백질을 잘 알아보기 힘든 이미지들이지만, 이것들을 같은 방향의 이미지들을 다 모아서 합치게 되면은 이제 배경의 신호들은 줄어들고 진짜 단백질 신호가 올라와서 좀 더 정확한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 개의 2D 이미지들을 3차원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3차원 밀도 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단백질의 구조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 안에 더 정확하게 아미노산들을 이제 화학 결합 법칙에 맞춰서 배열하게 되면 더 정확한 단백질 구조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초전 전자현미경으로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단백질 구조를 보는 게 뭐가 좋지? 핵산의 구조를 보는 게 뭐가 좋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신비를 저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구조는 왓슨과 크릭이 예측했던 이중나선 DNA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제 유전 정보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 구조를 봤을 때 유전 정보가 한 핵산의 가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산의 한 가닥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가 다른 가닥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보존이 되고 있고, 또 이 유전 정보가 복제가 될 때는 이 이중나선이 열리면서 각각 템플릿으로 활용돼서 복제에 활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백질 구조를 알아서 좋은 점은 이 구조가 사람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있는 단백질 구조는 BCR-ABL1이라는 단백질의 구조이고, 여기 보시는 이 노란색 분자는 블록버스터 항암제인 글리백의 구조입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일으키는 이 BCR-ABL1 단백질의 구조를
사람들이 구하고 그 안에 잘 붙을 수 있는 글리백 구조를 개발해서 신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이 해당 백혈병의 이존 생존율이 30-40%였는데 이를 90%, 그 이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백질 구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초저온 전자현미경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구조는 최근에 나온 초저온 전자현미경 단백질 구조 중에 거의 제일 유명한 사르스코브2 스파이크 단백질과 그 항체의 결합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회색 단백질인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어서 우리 몸에 이제 침입하기 위해서 우리 몸 세포 표면에 있는 ACE2 단백질과 결합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이러한 파란색의 항체로 막아준다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이 항체가 우리 몸의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침입하려고 하는 그 바이러스들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 구조가 저희에게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스코브2 바이러스는 굉장히 빠르게 돌연 변이를 만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을 효과적으로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단백질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돌연 변이가 생겼을 때 그 돌연 변이에서 일어난 서열의 변화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표면에 있어서 이 항체들이 붙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면 구조 정보를 통해서 이 부분의 서열이 바뀌었고 그래서 항체가 잘 붙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항체의 이 부분을 다른 서열로 바꿔서 여전히 잘 붙는 항체를 개발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약을 디자인하고 항체약을 디자인하고 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 이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백질 구조는 이제 제가 최근에 푼 단백질 구조입니다. 지난 8월에 이제 보고가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구조인데요. 박테리아를 이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 홍콩522 박테리오파지의 펫이라는 RNA와 이 RNA를 합성하는 대장균의 RNA 합성 효소의 복합체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 RNA가 그냥 이제 이 합성 효소의 결과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면서 이렇게 잘 접히고 이후에 이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이 RNA 합성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초저온 전자현미경도 저희에게 유용한 정보와 생명의 신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파폴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알파폴드는 저희 분야에서는 굉장히 핫한 주제였습니다. 이 알파폴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구글과 연관이 있는 딥마인드사에서 개발이 된 알고리즘이고요. 사실 이제 단백질의 서열을 통해서 그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는 이론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재미있는 또 인기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폴드가 2018년 여름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 캐스프에서 첫 출전해서 1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일이었죠. 그리고 2년 뒤에 2020년 딥마인드사에서 더 개발된 형태인 알파폴드2를 출시했습니다. 이 알파폴드2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알파폴드1처럼요. 그래서 누구든지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알고리즘을,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우리 집 컴퓨터에서 구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조금 더 좋아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측된 단백질의 구조를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이 실험실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이거를 장비로 가져가서 구조를 푸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알파폴드가 규명한 단백질 구조가 아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 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알파폴드가 아직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폴드는 지금은 한 개의 단백질,
또는 두세 개의 단백질들이 서로 결합해 있는 구조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들이 수용액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학 반응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백질의 움직이는 구조는 또 알파폴드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이제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그 열심히 배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거대한 단백질 복합체 구조와 단백질의 움직이는 구조는 사실 저희같이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하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데이터들이 조금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 같은 실험 과학자들이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단백질 구조 연구가 이제 꽤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해냈는데 앞으로의 단백질 구조 연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주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 분해 초저온 전자현미경입니다. 실제로 이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단백질들 사이에 서로 결합이 일어나고 그 결합을 통해서 생성물에서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그냥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들의 구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저희는 이제 이 단백질들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은 알고는 있지만 이 중간의 중간체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단백질 두 개를 결합을 시킨 다음에 일정 시간 후에 이 중간체들을 딱 잡아낼 수 있다면, 빨리 얼릴 수 있다면 아마도 저희가 이 중간체들의 구조를 예측하고 또 규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러한 반응에서 일어나는 단백질들의 구조 변화를 이렇게 영화처럼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시간에 따라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이제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동시에 반응을 시키고 짧은 시간에 딱 얼려야 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전에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중간체의 구조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반응을 더 잘 조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조 연구의 미래로서는 세포 내 단백질 구조 규명이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백질 구조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실제로 생명 안에서 단백질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어떻게 저희 생명을 유지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입니다. 하지만 세포 안에 있는 채로는 저희가 그 단백질을 관찰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백질을 실제로 밖에서 만들어서 그 단백질의 구조를 관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포 안에서의 구조와 저희가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든 구조가 같을 거라고는 아무도 이제 확신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세포 안에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서 단백질의 구조를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예쁜 꼬마 선충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신 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예쁜 꼬마 선충 안에 있는 단백질을 이런 여러 색깔의 형광 표지를 달아서 저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 예쁜 꼬마 선충은 아까 보신 3mm 그리드 위에 초저온으로 빠르게 얼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형광현미경으로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저희가 궁금해하는 단백질의 위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단백질이 이곳에 있다면 저희가 기계를 사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얇게 깎고 이거를 전자현미경에 이렇게 놓고 전자현미경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흑백 그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작은 단백질들의 구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의 구조죠.
그리고 이 구조는 저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세포 바깥에서 구했던 단백질 구조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의 구조도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분야 전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학은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과학을 하면 배가 고프지 않냐, 밥을 못 먹고 살게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If you do good science, science will take care of you.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좋은 과학을 하면 그 과학이 너를 먹여 살려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기초과학은 우리의 삶과 아주 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시게 되면 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재미있게 하면서 밥도 먹고 살 수 있다. 많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